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전북 임실과 경북 구미 등 전국 가금농장 3곳과 대구 금호강 등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다는 소식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소식 등 국내외 소식을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는 일요일 오후 3시 뉴스와 뉴스 리뷰, 뉴스 포커스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뉴스 1호 현장 연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현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정부와 국민 모두 최고로 긴장을 높이자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고 밝히는 말부터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3단계를 언급했습니다.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지만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뉴스 리뷰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어떠한지 보도했습니다. 텅 빈 거리와 함께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째,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먼저 3단계로 격상하면 지금보다 더 큰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고등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 등 3단계 격상에 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도 취재했습니다. 3단계 격상 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당장 결혼식을 앞둔 자녀를 걱정하는 이야기 등 자영업자 부부의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3단계 격상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자영업자의 목소리만 담겨 아쉬웠습니다. 피상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는 이야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찬성 혹은 반대하는 깊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았겠습니다. 이어진 뉴스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에도 코로나 확진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아 더욱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만 50만 개 이상으로 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3단계 격상에 대해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경비를 줄이려면 인건비밖에 없다고 말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미 한계에 내몰린 업주들 사이에서 차라리 3단계로 올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이니 빨리 3단계를 시행하고 코로나를 벗어나는 게 낫겠다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PC방이나 노래방, 이발소 등의 업종은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에 비해 서너 배 많다며 그래픽으로 제시했습니다. 3단계 격상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폐업 가능성이 줄어드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3단계를 원하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12월 14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700명대로 줄었지만 수도권에서는 500명 이상이 병상 배정을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부족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대담에서는 김 교수가 요양병원,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포함되어 1,000명을 넘었던 확진자 수가 집단 감염 숫자가 줄어들면서 700명대가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해줘 이해를 도왔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를 겨울이라는 계절 요인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고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서 감염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건 일종의 상수인데 거기 대비해서 방역 당국이 철저히 대비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지침은 세분화했지만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는 일을 아쉬웠으며 국민들은 오래된 사회적 거리감에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핵심 의제는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김 평론가는 사회 질서가 근본이라고 보고 선택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통제를 한 뒤 경제적인 것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3단계를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3단계를 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메시지가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김 교수는 효과를 봐가면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를 격상의 필요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중환자실로 하면 2, 3%만 동원한 것이라 더 동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가 700명대라고 해도 그 정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기에 당장 급하게 3단계로 올릴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3단계가 되면 유흥주점이나 스탠딩 주점 등 유흥시설과 PC방, 노래방, 식당, 카페, 영화관 등 일반 관리시설 중 식당, 카페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되며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결혼식장 등 모두 이용이 어렵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해야 해서 월 20조의 경제 손실을 내게 되는데 20조의 손실을 내느니 그것의 100분의 1만 들여서 병상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규모, 1차 유행 당시 대구 경북대는 대구 시민들의 이동량이 40%나 감소했지만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때는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았던 이유, 의료체계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대담 초반에 다양한 그래픽이 빠르게 지나가 시청자들이 시각 정보로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앵커가 질문을 하고 교수가 답을 하는 사이 국내 코로나19 확산 현황 그래픽이 10초 정도 노출되고 이어 12월 4일에서 14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그래픽이 10초 정도 노출되었습니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 그래픽 역시 짧게 제시되어 효과가 미비했습니다. 각 통계의 기간도 달랐고 발언과 일치하지도 않았으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 어려운 내용을 소화할 틈을 주지 않고 넘겨 누구를 위한 그래픽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3단계 격상과 관련된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현상을 알 수 있었던 대담이라 의미가 있었습니다. 향후 3단계를 중대본에 촉구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세균 총리의 신중하자는 메시지 등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치적인 해설도 보도된다면 좋겠습니다. 지난 14일 뉴스20에서는 대면 접촉을 피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대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거나 대출 지원을 빙자한 사기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대형은행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기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라고 현혹하고 서민, 소상공인을 들먹이기도 해 실제로 경기 부천에선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정부 대출을 지원한다고 속여 1,80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사기 사건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시도도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6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쪽지나 대화 제안을 받았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나이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쉽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사기 유형을 설명하고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는 교육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코로나 시대에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단발성 사건 보도가 아니라 향후 그루밍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13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된 현재 희망으로 떠오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코로나19 3차 유행을 언급하며 시작했습니다. 3차 유행은 일상 다중시설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 형태라는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는 1,000명대로 치솟아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고 누적 확진자 수도 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계절이 겨울인 점도 우려된다는데요. 전병일 교수는 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생활 환경이 밀집, 밀접, 밀폐의 산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노출이 되고 국내 1차 유행은 2월과 3월, 특정 지역과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됐고 2차 유행은 대규모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는데요. 3차 유행은 이와 달리 중심 지역이나 집단 없이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현황을 살펴봐도 지난 11월 신규 확진자,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희망이 되어줄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난달 18일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됐고 뒤이어 30일에는 미국 모더나 백신이 94.1%의 면역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성공적 임상 결과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청 등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데요. 지난 2일 영국에서 첫 승인을 하며 8일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됐다고 합니다. 또한 백신 개발 기술도 진보했다며 코로나19 백신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돌기 모양으로 형성된 인체 세포와 결합이 용이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특징인데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을 몸 안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해 항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독성을 약하게 하여 주입하는 기존의 사백신, 생백신 방식의 경우 바이러스 배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기존 방식과 다른 mRNA, 즉 전령 RNA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지금껏 상용화된 적 없는 최신 기술로 따로 단백질이나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어 제조가 용이하고 빨리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데요. 정재훈 교수는 사회 전체가 백신의 효과를 보려면 인구의 60에서 70% 정도가 면역이 있어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백신의 대량 생산과 유통이 문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년 화이자는 13억 회분, 모더나는 5억 회분 생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에서 각각 1,000만 명분, 얀센에서 400만 명분,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1,000만 명분으로 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국가 연합체인 하지만 접종 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욱 위원장은 백신에 대한 미 FDA의 승인이 긴급 사용 승인, 한시적 사용 허가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승인 철회 또는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를 제시했습니다. 라는 단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도 살펴봤는데요.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4개로 4개입니다. 대부분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거나 임상 1상 승인 후 준비 상태라고 합니다. 준비 중인 상태. 코로나19 치료제는 28건이 임상 승인 상태이며 10건이 임상 2상 또는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또는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혈장 치료제는 12개 의료기관에서 임상 2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 혈액에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 혈장을 분리해 이용하는 치료 방식인데요. 현재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이루어져 중증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완치자의 혈장이 꾸준히 공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항체 치료제도 완치자의 항체를 이용하지만 가장 방어력이 좋은 항체를 찾고 세포 배양으로 직접 항체를 만든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보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자체 개발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역당국과 국민, 의료계가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방역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방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먼저 만들어지더라도 자체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백신을 안보의 문제로 본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mRNA 방식이 첫 상용화된 것처럼 우리의 백신 개발 기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윤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이동할 때는 천인 공노할 잘못을 했다. 그래서 고개는 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는 나타냈습니다.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12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조 씨의 출소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효과적인 재범 방지책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만기 출소하게 됐는데 출소 당시의 조두순의 모습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반응 그리고 이런 출소 소식을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12일 출소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주요 언론은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고 서울 구로구 서울 남부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그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 100여 명이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 발찌를 부착을 하고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제한과 또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 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합니다. 주거지 인근에 이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됐습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에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뉴욕타임즈 그리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도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신은 특히 조두순이 주치 감경을 받았다는 점과 과거 성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을 재차 부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조두순이란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라고 하면서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 컬러 범죄자와 이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두순의 주치 감경으로 광범위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전했고 AP통신은 성난 시민들이 조두순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그가 안산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은 이 광범위한 우려에도 일부 주민들은 만기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순찰과 증오 그리고 취재 열기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 등도 조두순 출소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조두순 못지않게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근식인데 네. 김근식 역시도 그 미성년 11명을 성폭행했는데 9개월 뒤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좀 솜방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좀 어떻게 조명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일보는 조두순이 12년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사실에 대중은 이 단순히 그가 지역사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같은 상황을 만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또 한 번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내년 출소 예정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그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13일 이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이 내년 9월에 출소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이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나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에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이 무겁다라고 하면서 항소했고 기각이 되면서 15년형이 확정이 됐고 지금까지 복역 중입니다. 조두순의 출소와 맞물려서 이 김근식의 소식까지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의 온라인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청소년 강간죄 이 양형 기준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또 가중 영역은 6년에서 9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는 8년에서 12년이 가중이 되는데요. 국내 기준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이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만약 조두순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까라고 봤을 때
미국은 징역 25년부터 종신형,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플로리다주는 성범죄 전과집 앞에 이 사람은 성범죄자입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영국은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의 미성년이 피해자의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프랑스는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면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서 최소 20년 이상을 선고합니다. 앞으로 이걸 재발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찰과 법무부 역시도 재범 차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도 내놓고 있는 이런 다양한 재범 방지 대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안산 단원경찰서는 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는 특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었죠.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아시아타임즈 등은 이런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 방범 초소를 설치해서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두순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폐쇄회로 TV를 15개 추가 설치를 했고 조두순의 재범 차단 대책은 조두순을 향한 이 사적 응진을 막는 효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를 자극하는 행위 등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1 밀착 감시를 받고 또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할 안산준법지원센터의 감독 인력을 최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한편 경인일보는 윤하섭 안산시장과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또 박경미 변호사 등의 전문가 의견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교수와 박 변호사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안산시가 정부에 재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재범 위험성이 초고위험군인 성범죄자에 한해서 출소 후에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는 보호 수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캐나다는 이 한국의 기숙사 시설 수준의 보호 수용소를 운영을 하면서 성범죄자가 계속 심리 치료를 받게끔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검사를 해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방송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 지역에 별도의 거주 지역을 마련해서 이런 재범률이 높은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형 집행 이후에도 별도로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해서 일반 시민들과 격리한 상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이게 조두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네. 그걸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두순 악마화, 낙인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구조적인 원인을 조금은 희석시켜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도 그렇고요. 앞서 잠시 언급했었던 솜방망이 처벌 부분도 그렇고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언론도 필요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역할도 좀 짚어주시죠. 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박창걸 대교 카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종의 이 낙인 찍기는 조두순을 고립시켜서 오히려 범죄 유혹에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범죄자라 해도 출소에는 재사회화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조 씨 출소에 맞춰서 성범죄자의 출소 뒤 격리 수용 또 아동 성폭행범의 종신형 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미봉책이다라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초점을 개인에 맞출 경우 제도 보완에 있어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계 역시 조 씨를 이례적이고 특별한 악마로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 이 성폭력을 조두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가능케 하게 하는 이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 성처벌 강도와 해외의 사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제도가 더욱 보완되고 강력한 처벌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제를 설정하고 보도해야겠습니다. 언론의 날선 비판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